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히 삼전도 구역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만 전 정권에 세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부터 오랜 시간 소송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30년 가까이 소송을 해왔는데 결국 그 소송이 이렇게 끝나간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바로 나 대표님께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제가 지표를 열어드리고 바닥을 잘 깔아야 그 말이 맞으면 박수.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오늘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해서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해법이어서 굴욕 외교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가기 위한 결단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치권 공방은 상당히 뜨겁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을 선언했던 일에 비유한 겁니다. 야권 의원 53명도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전개될 사태에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해당 문제는 전 정부의 폭탄 돌리기만 계속돼 왔다면서 대승적 결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동양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오늘 외교부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었습니다. 조금 전 변호사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네. 일부 유족은 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저희가 뉴스픽에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야의 갈등은 50억 클럽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싸고서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오늘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추천 권한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의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자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좀 추가로 해보도록 하고요. 전당대회 이틀 앞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면은 아까 이제 그 안철수 이제 후보가 상당히 격앙된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장면을 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 요청한 사실이 보도된 건데요. 안 후보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날을 세우는 한편 내년 공천에서도 대통령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데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는 걸로 합시다. 주말 잘 보냈죠? 일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네. 백 반장은 AI처럼 답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정해진 것 같은데 진실성은 안 느껴지죠?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죠. 네. 자, 오늘은 운영진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익신 멘토가 휴가를 가게 돼서 이번 주는 보도국 송우영 기자가 다정해에 왔는데요. 간단한 소감 한번 듣고 갑시다. 네네. 예, 일단은 매우 영광으로 네. 생각하고요. 제가 정치부에서 지금 국민의힘 담당 여당을 출입하고 있어서 또 공교롭게 전당대회 기간에 지금 파견을 오게 돼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 소식들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또 송우영 기자가 또 취재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저희가 또 활용해서 이번 주에 또 생산성 있는 그런 또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자,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생산성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주말을 잘 보낸 모양이네요.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너무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불편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갑시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송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소통반장, 백반장이 이제 정혜연 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문제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지금 정치권 공방도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정혜원 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8년 피해자 15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4년 5개월 만이죠. 정부는 산하재단을 통한 제3자 배상을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 정부의 사과 또 가해기업의 배상 문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만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온 일본의 반응은 피해자의 요구와는 모두 엇갈리고 있죠. 피해자는 반발하고 있고 야권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가해자 빠진 배상, 결단대 굴욕, 주 69시간 근무, 흰우유 말고 초코, 먹튀 핵심 체포로 잡았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일본에 제시할 최종안을 공개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그때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둔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입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2018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3건. 여기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로 고령의 나이에도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계시는 양금덕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과 그리고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입니다. 사죄하고 배상을 우리한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죄받고 반드시 옳고 바른 일을 분명히 우리나라에 말을 하고 제대로 된 돈을 주면 어쩌려나 모르지만은 아무리 곧 굶어 죽어도 그런 데는 아무리 천냥 만냥을 줘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통한 제3자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재단이 줄 배상금 재원 역시 가해 기업으로부터 나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해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2달 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진 장관은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가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참여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 배상이란 핵심은 비껴간 거죠. 더욱이 이런 식의 참여는 2012년 가해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힌 거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일본 정부의 사과 역시 없었습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상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런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岸田政権としても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네, 박진 장관이 얘기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실제 하야시 외무상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는 다음처럼 딱 잘라 말했습니다. 今般、韓国政府が発表した措置は、日本企業による財団への拠出等は前提となっておりません。政府としては一般に民間人または民間企業による国内外での自発的な寄付活動等について特段の立場を取ることはありません。 결국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이렇게 본 일본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관철된 셈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 반성과 사죄의 그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지원 단체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오늘 박진 장관의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외교부 앞을 찾아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규탄 목소리 발표장까지 닿으라면서 부부젤라까지 동원했는데요. 잠시 뒤 7시 반부터는 촛불 집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크게 웃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기시다 총리일 겁니다. 그리고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고 신일주철금일 겁니다. 땅을 치며 아파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양금덕 할머님이고 김성주 할머님이고 이춘식 할아버님일 겁니다. 외교부 발표장까지 들릴 수 있도록 큰소리 함성과 부부젤라 함께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 번째 픽 계속 이어서 갑니다. 결단대 굴욕입니다. 이미 짚어드렸지만 1월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첫 공개하면서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 및 설득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일부는 그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배상안을 확정하고 오늘 공식 발표를 한 이유, 박진 장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1월 배상안 공개 뒤 우리나라는 일본과 5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 문제를 두고는 고성이 오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한일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들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대승적 결단으로 부디 한일 협의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결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 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한일 관계를 원상복구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이미 설명한 바 있죠.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 이제는 되살아나는 걸까요? 안보 협력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파트너를 매개체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당장 제일 급한 과제인 수출 규제, 일본 당국의 반응은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합니다. 하야시 외무상 노동자 문제, 다시 말해 이 강제징용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고요. 또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먼저 WTO 제소를 취하할 걸 사실상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는 야권이 이 윤 대통령이 서두르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 G7 정상회의 초청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 때문에 야권에선 굴욕적인 외교다, 발표전으로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일관된 자세라며 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주 69시간 근무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주 52시간, 이 법정 근무 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최대 12시간으로 이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연장 근로 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하며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주 69시간 근무까지도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 퇴근하고 다음 날 출근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몰아서 일하면 몰아서 쉴 수도 있게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 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데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에선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다음 픽은 흰우유 말고 초코입니다. 올해부터는 군 장병들도 흰우유보다는 초코, 딸기우유나 주스를 더 자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년도 군급식 방침에 따른 겁니다. 이따른 부실급식 논란에 장병 선호도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는데요. 기존에 이 육류 부위나 등급별로 정해져 있던 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병들이 먹고 싶어하는 부위를 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급식에서 삼겹살을 찾아보기도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먹튀 핵심 체포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지사장이 미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자들과 논의를 해왔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피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요. 17년 만에 체포된 겁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유채커도 설명했던 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그동안 이제 경색된 한일 관계로 생겼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해서 좀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규제잖아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치부터 촉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부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WTO 분쟁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산업부는 수출 규제가 시작됐던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양국이 신속하게 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 성격으로 했던 WTO 제소, 또 거기에 따른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동일한 방식으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WTO 분쟁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그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동일한 WTO 분쟁 절차 중단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산업부는 철회가 아니다, 일시적인 잠정 중지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양국은 논의를 거쳐서 곧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재단 등에 기부하는 문제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방침을 조금 전에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단에 돈을 내는 거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서 빠졌다. 이렇게 하야시 외무상이 또 강조하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일본 기업이 빠진 배상안이라서 지금 논란이 더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가해 기업들의 입장이 전해진 게 있어요? 네, 일본 언론들을 통해서 조금씩 일본 기업들의 입장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입장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의 입장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고요. 미쓰비시 측도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당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재단에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상 기업들로는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한전, KTNG 등 한 16개 기업 정도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 기업들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이 이제 포스코인데 이 포스코 관계자가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스코는 2012년 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내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이 중 60억 달러를 2016년과 17년 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남은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한전과 KTNG 등도 각각 정부가 요청을 하면 이를 바탕으로 회사 방침을 정하겠다. 이 사회적 논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이죠.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양 할머니는 동량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소송 대리인단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단 측의 일방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이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포함해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죠.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 그 발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제 추가로 브리핑을 열었는데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내놨고요.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은 현재 생존자 3분, 양금덕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존자 3분은 오늘 발표된 정부 합의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족들이 총 15분이 계신데 그중에 4명은 찬성, 나머지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관련된 속보들이 더 나오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뭔가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배상 확정, 피해자들 동량 같은 돈 안 받겠다. 지금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여러 활동이 당내 생각차를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있죠. 이 대표의 자제 요청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발표된 민주당 지지율에는 이런 갈등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은 오랜만에 여론 상황실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릴 텐데요. 민주당이 40.7%, 국민의힘이 44.3%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조금 내리고 또 국민의힘은 조금 오른 그런 결과죠. 2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떨어졌다 오르고 민주당은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로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가운데 민주당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짝 결집을 했다가 다시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부결됐다 이 문제 자체보다는 민주당 내 당내 갈등 때문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표결 결과보다는 표결 결과 후 수박 색출이라든지 반란표 논란 등 당내 후폭풍, 이것을 수습할 당내 정치력의 부재가 지지율 급락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진보층에서의 낙폭은 윤석열 정부 이후 가장 큰 수준이고 당 핵심 기반인 호남, 40대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큰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수면 위로 떠오른 당내 갈등. 대표적인 모습이요.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수박 칠적 포스터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수박이라는 단어요. 겉은 푸르지만 안은 빨간. 그래서 국민의힘 상징색처럼 이렇게 빨갛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국민의 짐이라고 이 포스터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짐은 이 국민의 힘을 또 비하한 그런 표현이죠. 첩자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포스터에는요. 개딸들이 요즘 주로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친문계에서는 설마 이 포스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들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칠적 포스터에 이름이 오른 이상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저도 뜻밖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해서 지금 조용히 계시고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뭐 내놓은 것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실적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주 과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오프라인에서도 수박 깨기 집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요. 이렇게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타도, 또 김건희 구속 이런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여럿 모였는데요. 여름도 아니고 거의 겨울 같은 이 초봄에 수박을 깬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놀랐었는데 실제로는 수박 모양의 이 풍선들을 발로 밟아서 터트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수위는요 전혀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수박들 꺼져! 네, 우리가 왜 민주당 앞에서 이 수박 풍선을 들고 수박을 왜 깨부시러 왔습니까?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박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맞나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의원들 다시 뽑아줄 겁니까? 네, 오프라인은 물론이고요.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활동이 많이 있죠. 민주당 게시판은 이미 강성 지지층들이 올린 청원이 도배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던 4건의 청원을 차례로 살펴봤더니요. 모두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었습니다. 먼저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출당 혹은 징계부터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또 당원 25조 개정, 또 태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이 4개의 순서로 이렇게 동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앞에 이 3가지는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 5만 명을 모두 넘긴 상태입니다. 이 중에 당원 25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다정회에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1년 전까지 이 대표가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 이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윤석열 정부를 촛불 시민이 퇴진시켰을 경우에 유력한 대체 후보, 즉 이재명 대표겠죠. 민주당 당원이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청원의 취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임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여러 스텝 앞서간 것으로 보이죠.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답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주말 사이 이런 당내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 자제해달라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명단, 즉 이른바 수박 명단들 이제 유포 자제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더 큰 단결을 위해서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 중단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 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이재명 대표의 만류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게 다 이재명이 부추긴 거다. 이제 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 이 군중들은 자기 동력을 갖고 있다. 일단 불이 붙으면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 대표의 만류가 처음에는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었죠. 두 번째는 아까 보신 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직접 이 대표를 만나서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에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 좀 자제해달라고 입장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대표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에 지금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강성 지지층인 이 개딸들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표 측 친명계도 재발 방지에 나섰는데요. 강성 지지층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당 혁신위가 권리당원의 당내 경선 영향력을 확대하는 혁신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권리당원의 여론조사 반영을 좀 하고요.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지금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 숨겨진 핵심은 내년 공천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당 지도부는 이런 혁신안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검토 중인 거는 사실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직은 국민에게, 당직은 당원에게라는 것이 있고요. 당무감사는 제대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 감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해당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큰 이견은 없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네, 비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친명계의 생각이죠. 친명계 일부의 생각이죠. 결국은 이게 당원들의 뜻을 명분으로 이재명 지키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더욱더 견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의 중심이 뺏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당의 중심은,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라면서도요. 당과 이 대표 개인의 대응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가 잠시 좀 물러서야 한다. 그리고 당대표 당선 당시 77.7%라는 압도적 지지율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검은 먹구름의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다. 무고함을 밝히되면 정말 날개를 다는 격이 되겠죠. 이제 그걸 저도 바라고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77.7%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뭔가 쓴소리가 있는 거다. 뭔가 좀 경계의 목소리가 있는 거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당을 운영을 했다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너무 그걸 믿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온 게 저는 이게 조금 잘못 온 거 아닌가. 네, 당원 게시판에서는 출당 대상으로까지 거론이 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청년 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거취를 결단하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고요. 이 대표와 가까운 당 대변인,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도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개혁과 유능한 민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친명 대 비명으로 갈라진 상태가 당분간은 좀 봉합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한 동의안이 국회로 또 날아온다면 다시금 선택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불체포 특권 대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58.8%였고요. 국회 표결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34.9%였습니다.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47%가 잘못한 선택이라고 했고요. 41%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친명계냐 비명계냐 어떤 길이 또 꼭 친명계냐 비명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길이 민주당과 국민들을 위한 길일지 정회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민주당 뒤숭숭, 친명 대 비명 갈등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박?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습니다만 만약에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다시 갈등이 더 이제 불거질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친명계는 분열하면 폭망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유정화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자 폭탄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또 오늘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내일도 추가로 좀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특검을 지난주에 발의했잖아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정의당이 특검을 발의했었는데 좀 시차가 나는 거 보니까 두 당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대장동 관련 이 50억 클럽 특검을 따로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이 특검 수사 범위와 이 특검 추천권에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대장동 초기 사업 관련 그 돈의 흐름부터 특검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죠. 특검은 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고 정의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대표성을 아무래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추천을 위한 공식적 형식의 통로 역할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추천은 정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립적인 사람, 공정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은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한 정의당은요.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대장동과 연루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공동 발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BBK 특검, 또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다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송멘토, 정의당이 그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오늘 만난 거예요? 네, 만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났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수사에 대해선 부실 수사인 건 맞지만 이건 문재인 정권 검찰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 기소된 사건은 더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을 넘겨달라는 꼴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당이 특검하자고 했습니다마는 특검 거부당한 채로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이제 와서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아갈 목적으로 이런 특검 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범인이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글쎄요, 뭐 얼핏 보면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특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는데요.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건에 유독 너그럽다는 겁니다.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하라면서 오늘 당 지도부와 의원단이 함께 검찰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 이외에도 코바나 콘텐츠 수사 과정을 포함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통의 국민이었다면 몇 차례 소환 수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았을 것입니다. 법치주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의혹에만 관대하다면 국민들이 그 질서에 순응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이 뭐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국면이네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 친명 비명 갈등에 문 전 대통령도 수박,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따뜻한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이 바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이제는 정말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니까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징용 배상,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해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KIMM님께서는 일본이 밉지만 협력해야만 될 상대인 건 아는데 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선조들께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SBS5님께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역사를 분노로 대처했지만 뭘 얻었는지 마음은 허락하지 않지만 안보 현실 또한 지나치게 회피하는 것도 옳은 답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승성님, 학폭 가해자는 그냥 두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서 피해자 지원하는 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캉캉님,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게 해법이냐, 이게 국가냐라고 하셨고요. JPJ11371님, 역대 정부에서 내놓지도 못한 해법 지지합니다. 미래지향적, 협력적, 동반적인 관계 유지가 최선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송우영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제 손동작이 좀 나왔는데, 네, 송우영 멘토가 그 카메라 앞에 섰는데 약간 엉덩이가 좀 보여가지고 지금 좀 보이네요. 약간 팔입니다, 오른쪽으로 팔. 이동합시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수요일이죠. 이르면 오는 8일 수요일에는 여당을 이끌 새 당대표가 누군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12일에 결정되는 거죠. 자, 오늘 이틀 남은 전당대회 후보별 움직임, 네거티브 공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 눈에 띕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은 모바일 투표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틀간은 전화 투표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투표율이 47.5%, 오늘은 50%를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2년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을 때의 최종 투표율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이런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수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이번 전당대회를 단결과 화합과 전진의 장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분열은 더 이상 우리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저는 합동연설회에서 만난 당원들에게서 차돌같이 단단한 당이 되길 바라는 열망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친윤표가 몰린 거다, 반란표가 몰린 거다. 해석은 이렇게 엇갈리는데요. 당사자인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동안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후보, 김기현 후보의 해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것은 김기현의 1차 압도적 과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당원들의 열망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를 뒤쫓고 있는 경쟁자들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너도 나도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였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3월 8일이 아니라 12일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심판 투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기다리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오자마자 투표해야겠다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력이 분노입니다. 아무래도 좀 개혁적인 성향의 또 젊은 세대의 투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제가 김기현 후보의 그 부동산 비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좀 핫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는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동작을 당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거운동의 마지막은 역시 나경원의 손을 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끝까지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찹쌀떡을 서로 권하는 훈훈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같이 먹어야지. 연대랑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잣대고 한번 하세요. 짠.
맛있다. 이거 맛있는 찹쌀집.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1차 투표에서 끝날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김기현 의원은 압도적인 1위로 당대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경쟁 후보들은 본인이 결선 투표에 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1차에서 압도적 과반을 통해서 당선되겠다. 가지고 있는 목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윤심 후보로 널리 알려진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당이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심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1차 투표에서 소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자체로서의 당은 상당히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가지 않겠나. 그렇게 결선 투표로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2위 다툼도 치열합니다. 자리는 한 자리인데 다른 세 후보들은 모두 본인들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용인이라는 단어까지 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천하람 후보가 2위인 게 확실하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2위는 누구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2위는 그냥 이건 제가 김기현 후보 캠프 쪽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천하람 후보가 하는 게 거의 뭐 확실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천하람 후보가 2위일 거라고 확신하세요? 저희는 2주 전부터 결선 투표 모드로 들어갔다니까요. 저희는. 8일 전당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 천하람 후보와도 아마 짧게 인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사입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보통 그럴 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짬이 나지는 않더라 라면서 확답은 피했습니다. 자, 이번엔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어제 오늘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경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나서서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당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단톡방에 가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유포해달라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기현 후보는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는 비방하는 게시물들을 공유하거나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의심된다는 행정관들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홍보물의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한텐 시장, 대통령 자리 뭐든 양보하면서 국힘한텐 악착같이 이자까지 받아내는 안철수. 작전 세력 이번엔 안철수한테 붙었다.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안철수 지지 세력의 정체.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공개 경고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냐,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오늘은 대통령실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확실히 그동안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윤핵관이란 단어도 쓰지 않겠다, 윤한연대라는 단어도 쓰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길 꺼려했던 안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막판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정당한 문제 제기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전대 개입한 거 맞잖아요. 아니 비대위원장 만나고 정무수석이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디스하면 그때 본인의 모습을 보여야죠. 사실은 그분은 항상 막바지에 손 들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고 이래서 그거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정치 행보가 굉장히 어렵다 이래 보는 거죠. 한편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에게 94년과 98년 두 번 땅을 판 김모 씨가 의혹의 키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일 뿐이라는 해명과 달리 김 씨가 2017년에 울산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이던 시절이라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유무형의 도움을 받은 보상으로 김의 재개발 사업을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승인해주는 등 이런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김은 김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이례적으로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단기에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끌로도 집을 사기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의 공분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16건의 부동산을 종류별로 총망라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 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김기현 후보가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정말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됩니다. 반드시 총선에서 필패할 것입니다. 황 후보는 의혹의 키맨인 김모 씨가 지금 잠적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황 후보도 의외의 공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믿었던 전광훈 씨로부터입니다. 황 후보가 과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 씨가 했는데 결국 황 후보는 전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돈을 50억을 줬다고 한다. 이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50억이라고 하는 말, 그 그림 자체도 아주 불순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제게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서로 주고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마 많은 당원들도 이틀 남은 선거가 빨리 끝나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의 한마디는 끝까지 진흙탕 싸움 이어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송우영 멘토가 국민의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관련 보도도 저도 좀 본 기억이 나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도 이제 후보들 간에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속보도 짚어봤습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계속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전광훈 씨에 대한 그런 또 소송, 또 고소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원래 두 사람이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태극기 브라더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이제 갈라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고소까지 이뤄지면서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황 후보가 2019년 단식을 했을 땐 이 청와대 앞에서 전 씨가 집회를 열자 연단에 올라 이 전 씨와 함께 손을 잡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목격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갈라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황교안 후보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전당대회를 앞둔 당대표 후보를 때려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전 씨의 의도가 숨어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사상 최고. 그러니까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전에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접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 선출이 됐을 때 전당대회 투표율이 4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는 이틀째 투표율에서 벌써 이걸 넘어섰고요. 오늘은 50%를 넘겼습니다. 또 7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전당대회죠. 국민의힘에서는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직 아나운서인 신영일 아나운서가 MC로 발탁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보도를 제가 봤고요.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자, 아까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찹쌀떡을 서로 권하는 장면, 뭐 이른바 김나연대 또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정치부에서 많이 짚어봤습니다만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그 레이스 초반에는 여론조사에서 진짜 1, 2를 다투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나 전 의원이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을 당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당대표의 덕목은 무언이 해도 결국 국민의 뜻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는, 결국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총선 승리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 출마 쪽으로 마음이 거의 기울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반윤의 우두머리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제 출마 포기를 선언했죠. 이제는 이제 확실히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제 김기현 후보는 오늘 나 전 의원을 향한 칭찬을 늘어놨는데요. 나 전 원내대표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평을 열고 바닥을 깔아드릴 것이라면서 내년은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가장 큰 지도자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네, 바닥을 깔아드리겠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을 또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뭐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측의 문제 제기를 짚어보면은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격앙된 또 그런 분위기를 보였잖아요. 대통령실 행정관이 만약에 이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명시적으로 했다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공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들의 이름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 인물들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당원 등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또 어떤 당원에게는 대신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보인다. 이런 주장들인데요.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관련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전당대회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나머지 뭐 속보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내일도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비유를 두고 당내 논란이 뜨거웠죠. 홍준표 시장이 도가 지나친 비유라고 비판하면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전 대표가 홍 시장을 향해서 꼰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엄석대.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 조용히 해. 상고마리, 이리 와봐. 놀랍게도 1987년에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써올린 이 대포 아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는데요. 특히 이 엄석대를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시킨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연상하시는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그건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자, 소설 속 등장인물 엄석대, 이 선생님의 묵인하에 동급생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급장이자 독재자죠. 이 해석의 자유에 맡기긴 했지만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유였는데요. 이런 이 전 대표를 누구보다 앞장서 나무란 인물, 다름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때 없다. 홍 시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도가 지나쳤다고 질타했는데요. 이문열 선생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물에 배 엄석대에 비유를 하나.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 이 전 대표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은유를 썼을 뿐 직접적으로 엄석대가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홍 시장이 기자회견도 제대로 보지 않고 혼자 급발진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은 100% 제 기자회견을 안 봤다. 그때는 그냥 어디 그냥 그 핸드폰으로 새로 고침하시다가 어디 누가 써놓은 기사 보고 이준석이가 엄석대라고 윤석열을 지목했구나. 네,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글 한번 올릴 타이밍이다. 가서 광팔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가장 먼저 정치인 중에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로 지칭하셨습니다. 이 엄석대 이퀄 윤석열이란 이 등식을 가장 먼저 언급한 건 홍 시장 본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김기현 후보조차 피해간 미끼를 홍 시장이 덥석 물었다고 비꼬았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 봤는데 읽어봤는데 엄석대는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엄석대가 이재명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본인이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엄석대는 윤석열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본인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상식에 맞진 않지만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전 대표는 특히 지금 홍 시장의 모습에서 이 소설 속 체육부장이 보인다고 일갈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체육부장 역할을 자처하고 계신 것 같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은 그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예산 따고 이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뭐 잘 보여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사실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이라는 건 반감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체육부장 엄석대의 최측근이자 이 호위무사 같은 인물이죠. 일어나 임마. 넌 뭐야? 체육부장이다. 왜? 임마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결국 홍 시장이 이 윤핵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일침입니다. 이 전 대표는 평소 홍 시장답지 않다고 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홍 시장님 정도의 그 이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평소의 과단성 같으면은 오히려 엄석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이제 정치를 하셔야 된다 보는데. 이 전 대표 홍 시장에게는 아마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내는 네 빨리가 죽고 싶나. 이 전 대표는 이 홍 시장도 언젠가 불리한 순간이 오면 이 다른 윤핵관들처럼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엄석대의 권력을 떠받들면서 엄석대가 만든 해괴한 시스템에 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남을 림치하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 담임 선생님이 엄석대의 비행을 적어내라고 하자 누구보다 앞서서 그를 고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도 미리 연습해 두라고 귀뜸했습니다. 이 엄석대에 붙었던 동급생이 이 대세가 기울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엄석대를 비난한 대사인데요. 저 나쁜 X예요.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은 모두 잘 시켰어요. 만약 시킨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중학생들을 불러다가 절 마구 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저 나쁜 X예요. 홍 시장도 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의 치기에는 대꾸 안 한다고 직격을 했죠. 잘 되나 두고 보자식의 악감정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얄팍한 지식과 잔재주로 하는 정치는 오래 못 간다. 요설 쏟아내는 그 입, 청년 정책 하나 없는 청년파리 정치. 내년에 어찌 되나 한번 보자. 한마디도 지지 않는 건 이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먼저 도발하고 나서 이 나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두 글자로 부른다고 맞섰는데요. 이 두 글자라면 혹시 우리 다정의 그분을 지칭하는 걸까요? 누가 보면 제가 백반장을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정말 정당하게 묻는 거잖아요. 전 너무나 국장님 존경하고 약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그 정의원분이 어휴 꼰 점점점을 하셨습니다. 네, 꼰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글자짜리 그 네, 단어가 그거 맞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이 전 대표 그리고 오늘 아예 이 꼰대가 맞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39에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어린애 치기로 보이면은 보편적인 2030은 뭐로 보인다는 것이며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건 제가 어제 두 글자로 요약된다 그랬는데 꼰대입니다 그거는. 어제 두 글자 땡땡 두 글자 줄여서 생각할 겁니다. 그 두 글자가 꼰대였어요. 그건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린 꼰대예요 그거는.
사실 이 두 사람 이 적지 않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당한 신뢰감을 드러내 왔는데요. 지난 2021년 홍 시장이 보수 적장자를 외치며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을 때 받아줬던 이도 바로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 사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나, 둘, 셋. 그러세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좀 보면은 이번에 망둥이 카톡 사건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들어와서도 약간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조금 대표님이 컨트롤하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홍 시장 이 복당 이후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한 이 망둥이 발언 등으로 망언 논란에 휩싸였었죠. 이때도 이 전 대표는 이 홍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사퇴 수습에 나섰는데요. 제가 원래 방송할 때도요. 그 패널 중에 민주당 패널이 있어 친한 사람만 갈고요. 홍준표 의원과 친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홍 대표님하고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홍 대표님하고도 그때 그 망둥이 그 사건 있은 다음에 제가 그때 페이스북 글 쓰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대표님 좀 쓸데없는 걸로 좀 기사나게 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 공약하고 이런 건 바쁘실 텐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시냐고 좀 안 되면 카톡 지우시라고 이러면서. 홍 시장도 이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윤리위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전국을 누비며 당원들을 만날 때였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대구에서 한번 식사하실 계획은? 연락 오면. 나는 이준석이하고 친하잖아요. 이랬던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는 뭘까요? 홍 시장, 사실 대선 경선 직후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는 거리를 둘 것 같았었죠. 전당대회 소속하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점차 변침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윤의 길을 걷기로 한 건데요. 지금은 완벽한 친윤으로 거듭났습니다. 힘들게 정권 창출을 했는데 그걸 지금 앙금을 갖고 지금 정착하지도 못한 현 정부를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만약 친윤 비윤으로 따져가지고 앙금이 있다면 내가 제일 있어야죠. 친윤 비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 홍 시장의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도 친윤계의 시각 그대로입니다. 진짜 엄석대라는 사람 따지고 보면 이재명 아닌가요? 그런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하지 않고 내부 공격한다? 내부 권력 다툼한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명제를 제가 지적한 거예요. 홍 시장, 비록 친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때는 정을 나눴던 이 전 대표를 이렇게까지 나서서 때리는 이유는 뭘까요? 차기 대선에서 윤심의 힘을 받으려는 전략적인 목적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전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홍 의원님이 그 전당대회 기간에도 전륜이 없는 당대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판을 하셔갖고 사실 두 분 관계 좀 껄끄러우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하시겠죠. 다른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공격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뭐 내일도 만약 속보가 나오면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소설을 빗대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썼는데 오늘 그 최고위원 후보에 나선 장해찬 후보는 엄석대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준석대라고 불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석대와 관련된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장해찬 후보는 이 전 대표가 최근 당 상황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면서 엄석대를 언급하니까 저는 준석대로 언급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엄석대의 합성어로 보이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준석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기성 정치에서 본인이 어떤 걸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정치 그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취해법검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뭐 선배 정치인들 향한 비아냥이나 조롱 이런 게 도가 넘었었고 그리고 이 전 대표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바타들이 그 엄석대 핵심 관계자 역할 그러니까 준핵관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청년 정치 그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엄석대였다 이런 지적입니다. 장 후보는 당원들이 보다 못해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 퀴즈들은 안 되겠다라고 따끔한 회초리를 때리는 게 이번 전당대회 의의 중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왜 네티즌들에게 준석대라는 소리를 듣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또 오늘 오랜만에 충돌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당협 사칭 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를 했었는데 미안해요라고 아주 작게 읊조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뛰어왔다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주장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사과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내일 저희가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 의원님들 댓글을 보니까 국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둘 다 꼰대가 맞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예.